367페이지.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내용이 좀 그 내용이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찾아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점수가 여기 없는 게 아니죠. 얘네들도 서식이 한 개나 두 개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식도 하실 수는 있어야 돼요.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명세서는 자, 우리 조기환급이라는 게 있죠. 조기환급이라는 건 우리가 매달 1월 달에 일어난 거면 1월 달에 우리가 산 거면 2월 20 다음 달 25일 날 하면 15일 이내 환급해 주는 게 조기환급인데, 이건 영세율 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했을 때 조기환급을 해 주죠. 그럼 그 조기환급 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명세서는 이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11번 칸하고 42번 칸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11번, 42번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면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고정자산인 거, 이 11번 있죠. 여기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고정자산 매입한 거 하고, 그리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인데 고정자산 매입한 거, 여기 42번 칸 있죠.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인데 우리 고정자산인 것들 있죠. 2012 승용차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입력하는 건데, 2012 승용차를 만약에 카드로 샀어요. 그럼 2012 승용차니까 카드 사면 여기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럼 불공제 사유이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가고 안 들어오니까 여기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900cc 승용차를 사고 카드 긁어 쓰면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이 두 개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자, 그럼 이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어요. 쉬운데 이상하게 전산세무 이거 시험에 최근에 얘가 계속 나왔어요. 지금까지 옛날 과거에는 제가 이게 안 나온다고 했거든, 혼자서. 너무 쉬워서. 근데 그 말하고 나서 무색하게 최근에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나오면 땡큐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무 이거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제가 왜 쉽다고 하냐면, 자, 얘 지금 10월 달 거니까 2기 확정 신고 기간으로 갈게요. 자, 그럼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우리 10월부터 12월까지 산 게 뭐 기계장치,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 그냥 보고 쓰면 돼요. 별게 없어서 제가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월 20일 날 인천세관 기계장치니까 2번 기계장치 3천만 원. 10월 31일 풍진물산 건물 2억 6천만 원. 11월 20일 인천세관 기계장치 8천만 원. 다음 12월 23일 대한물산 구축물 1번 7천만 원. 자, 입력하는 거 어려우신 분 없죠? 그래서 전에 세무이급 때 틀린 사람 보니까 세무계산서 받았는데 2012 승용차 산 거 안 써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만 안 하면 어려울 일은 없어요. 근데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면 사실 자동으로 들어오죠. 매입매출 전표에 매입으로 해서 아래 입력할 때 고정자산 얘네들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 안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안 들어오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얘 끝났다고 보시고 블록이 클릭해 보면 여기에 계정 과목으로 적혀 있는 애들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얘는 끝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기간에 제가 소프트웨어를 사요. 자, 매입매출 전표에서 10월 1일 날 51번 매입과세로 소프트웨어를 1,000만 원
주고 사왔어요. 자, 그럼 소프트웨어를 제가 이렇게 샀는데 얘를 제가 불러오기를 해도 여기 안 들어오죠. 그것처럼 여기에 안 들어오는 경우는 기타 감가상각자산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다라고 해서 넣어줘야지만 얘가 불러와져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 게 제가 산 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시설장치예요. 그럼 시설장치 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불러오고 싶은데 보면 시설장치가 없죠. 그럼 여기에서 시설장치를 넣어줘야지만 불러오게 하면 시설장치가 기계장치 쪽에 같이 들어가서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건 여기 안 적혀 있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얘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 다음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에서 보면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가 직수초를 하든 국내 영세율로 주든 우리 직수초를 하게 되면 수출 신고 번호가 있겠죠. 근데 그 신고 번호를 제대로 못 받았을 때 옛날 이야기죠. 요즘 전산이 잘 돼 있어서 다 빨리빨리 받을 수 있는데 그 안 돼 있을 때 과거 옛날 같은 경우에 그 증빙 자료를 디스켓이나 카스테이프로 제출하면서 수출 실적 수출했다라는 증빙으로 수출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 신청서 얘가 수출 실적 증명원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날짜가 수출 일자가 선적일이에요. 그리고 얘가 통화 금액이고 이게 거래된 금액이 될 거고 JPY니까 엔화로 700만 엔, 200만 엔이라는 거고 얘가 발급 일자고 외국한 은행장이 인정해주는 증빙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작성을 해보면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로 가서 자, 조회기간이 2기 확정인 10월부터 12월 서류명은 수출실적증명원이라고 하고 발급자는 외국한 은행장이니까 외국한 은행장 없나요? 그러면 지우고 직접 외국한 은행 발급일자는 2021년 1월 20일 날 자, 선적일이 수출일자로 공급식이니까 2020년 11월 25일 자, 통화코드는 F2번 눌러서 지금 1번이죠. 그럼 1번이라고 쓰면 JPY 나오고 환율은 11월 25일 기준에 100엔당 980원이니까 여기에는 1엔당 쓸 거예요. 9.8원이라고 쓰고 외화는 700만 엔이다라고 쓰고 이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이 되죠. 그럼 그대로 두고 해당 안 되면 지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과세 유형 같은 거 안 적혀 있는데 얘는 자, 우리 16 수출로 그리고 코드는 영세율 구분은 1번 우리 F2번 눌러보시면 여기 F2번 누르면 매일 매출 전피할 때에 나오는 내용 있죠. 이거예요. 그럼 직접 수출이다. 얘는 뭐 내국에서 한 거 아니니까 뭐 아래 그림 영세 적혀 있는데 뭐 틀렸죠. 자, 다음 똑같이 엔터 치면 위에 수출 시적 증명은 붙고 얘도 엔터 치면 그대로 붙을 거고 발급일자도 그대로니까 엔터 치고 2020년 12월 17일 날 JPY도 엔터 치면 그대로 위에 거 붙고 1엔당 12월 17일은 10.1원이고 얘는 200만 엔이다. 자, 16 수출 1번 직접 수출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입력하는 거 어렵나요? 입력하는 거 어려운 거 없죠? 자, 얘 보세요. 자, 여기는 전표 처리만 있고 플로기가 지금 활성 안 시켜줬는데 교육용 버전에 자, 앞에 네모박스 2개 체크를 하시고
자, 위에 전표 처리라고 있죠. 위에 전표 처리를 클릭해서 당연히 선적일자로 매매추 전표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로 해서 얘라고 하면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이쪽은 지금 신고서 영세일초무소료명세에서 매매추 전표 매칭되는 거 있으면 똑같다라고 매칭할 거고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 확인 누르고 자 이거에 대해서 분계 전부 다 외상이면 일괄 분계 눌러서 2번 외상이라고 해놓고 그럼 외상 매출금으로 얘네들 다 분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아래 전표 처리를 클릭하시면 자 얘네들 두 개 다 매입 매출 전표로 보냈다고 뜨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에 가면 방금 11월 25일자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에서 들어온 거라고 해서 분개가 들어와 있죠. 똑같이 12월 17일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부가가치 신고서에는 6번 칸에 들어가 있겠죠. 6번이라는 건 영세율의 기타 증빙 없는 거. 자, 영세율 거래는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직수처리나 외국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나 이런 건 세금계산서 발행해봐야 실익이 없잖아. 그래서 면제를 시켜주죠. 자,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두세요. 부가가치 신고서에서는 기타라고 적혀 있는 건 증빙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과세거래에 증빙이 없다, 영세거래에 증빙이 없다예요. 그래서 영세거래인데 증빙이 없는 건 16인 거지 직수처만 16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칸에 들어가라는 명령어가 16인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회계 1급이야. 16 쓰면 여기 온다. 거꾸로 봐야 되는 거고 세무 2급까지도 여러분은 여기 이 칸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들을 생각하는 게 영세율인데 증빙이 없는 건 이 칸에 다 신고해야 돼. 이 칸에 넣으려고 하면 매입 매출 전표에 16이라고 선택해야 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서 영세율 구분 종류가 엄청 많잖아. 그죠? 영세율 구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거래는 전부 다 16 수출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기타로 가야 되거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들만 우리는 5번 칸에 가라고 12번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꾸로 생각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써먹으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자격증 따고, 그죠? 그럴 거면 신고서에서 거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 수출 시점 명세서 볼게요.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얘는 뭐 특이점 없으니까 크게 안 쓰고 바로 문제 보면서 하면 되겠다. 자, 수출 시점 명세서 보면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그 수출 신고 번호가 있는 것들을 아래 내역에 쓰는 거고 방금처럼 수출 신고 번호가 없는 거는 기타 영세율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자, 문제 보면 뭐 거래처는 보수사로 하고 수출 시점 명세서 작성한 후에 전표 처리 기능에서 얘도 보내보래요. 자, 그럼 먼저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영세율 첨부 서류 제출 명세서 쓸 때는 우리가 죄송해요. 자, 이 발급 일자에 있는 거는 일단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써서 이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이 안 되면 여기 단기 신고 해당분에서 지우는 거예요.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똑같은 게 있었는데 선적일이 2020년 1월 12일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왔지만 여기를 지우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수출 시점 명세서는 다르게 여기 이 신고하는 이 기간에 이 선적일자가 해당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이 선적일이 해당하는 것만 아닌 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이 기간에 해당 안 하는 게 세 번째 거 보이죠? 그럼 얘는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오는 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들어오고
자, 그럼 선적이라고 결제라고 했을 때 선적일이야 공급식이니까 이걸로 정해진 건데 환율 정할 때에 자,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자, 이건 언제 거죠? 10월부터 12월이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원화라고 적혀 있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이 우리 매일 며칠 전표에서 입력하는 공급가액하고 같은 거예요. 과세표준. 이게 과세표준이니까 그럼 부가가치세에서 제가 매일 며칠 전표 때 과세표준 이야기할 때에 수출의 외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인데 선적일 이전에 대가를 받아서 환가하면 환가 금액을 쓴다라고 했죠. 우리 저번 주에 됐고 오늘도 한번 봤잖아, 그죠? 그게 여기도 똑같이 규정되는 환율이 그 환율 쓰는 거예요. 이 금액을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환가를 하게 되면 여기 문제에서 복잡하게 되니까 일부러 안 넣어요. 그래서 전부 다 환가하거나 환가 안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선적일보다 환가 날이 더 빠르면 환가 환율을 써야 되겠죠. 환가의 기준 환율이 아니에요. 환가 금액이기 때문에 환가 환율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선적일이 더 빠르고 돈 받고 환가 날이 미래면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쓸 거예요. 포인트는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럼 얘 보면 첫 번째 거 보면 선적일 결제일 하니까 선적일이 더 빠르죠. 그러면 선적일 10월 7일 날 기준 환율인 이 금액을 쓸 거예요. 이 금액, 이 환율을 쓸 거고. 근데 두 번째 거는 선적일하고 결제일 보니까 결제일이 더 빠르죠. 그럼 결제일이 11월 20일이니까 11월 20일인데 자, 여러분들 기준 환율로 환가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은행 가면 여러분들 외국 가려고 환전하려고 가면 환율이 3개 적혀 있죠.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 매도율, 기준 환율. 매입률은 자기들이 살 때 은행이 고객을 대상으로 살 때, 매도율은 자기들이 우리 달러로 바꿔줄 때, 팔 때. 그러면 자기들이 살 때 금액으로 할 거니까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쓰겠죠. 그럼 환가 금액이면 이 환율이 적용이 되겠죠. 왜 이 환율이 적용되는지 이해가시죠? 환가 금액이니까 기준 환율로 환가를 못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이 환율을 쓸 거예요. 자, 지금 전부 다 원화로 환전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한 거고, 이런 말 안 적혀 있어도 이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가일 환율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환가 환율.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무이급은 환가의 기준 환율 적혀 있는데 그 말고 환율이 없으니까 쓰긴 하는데 틀렸다고 이의제기 신청하면 걔네들이 멍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만 쓸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020-1506-013-8408-6 선적일은 2020년 10월 7일이고 자, 꼭 기억해 두세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 날짜가 수출신고일인데 수출신고일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쓸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수출신고일은 관세법에서 쓰는 거지 부가가치세법은 이런 거 안 써요. 수출신고 필정에도 신고일자만 적혀 있는데 안 써요. 선화증권 우리 BL이라고 말하는 그 빌랜딩 있죠. 거기에 적혀 있는 선적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식이지 신고일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쓸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줄 거예요. 자, 그럼 10월 7일 날 선적일이고 그럼 통화코드는 F2번 눌러서 결제금액의 US 달러 미국 환율은 우리는 1130원 외화는 25,000달러고 거래처는 보스로 하래요. 다음 두 번째는 020-1506-013-84165 2020년 11월 23일 선적일은 그래도 그대로 선적일을 쓰는 거고 환율을 빠른 날 환가 환율로 쓸 거예요. 그러면 환율은 1140원이고 외화는 20,000달러 보수사다 이렇게 쓰면 얘 작성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얘를 메인 매출 전표로 얘도 보내볼게요. 자,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자, 이거는 보내고 받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필요한 거 쓰도록
시험 문제에서 매일 매출 전표하고 이거하고 같이 작성하라고도 나와요. 세무위급에도 등장했었으니까. 그럼 얘 보내고 싶으면 앞에 네모박스도 다 체크를 하고 위에 전표 처리가 있죠. 그럼 전표 처리 누르고 자 확인. 자 둘 다 체크하지 말고 둘이 틀리잖아. 얘만 먼저 체크를 해서 위에 거는 외상했죠. 일가분기에서 외상이고 자 아래 거는 외상 아니죠. 과거에 받았잖아. 그냥 현금이라고 쓸게요. 지금 얘 둘이 분계가 서로 틀려야 되죠. 받았잖아. 우리 두 번째 거는. 그래서 환가까지 했잖아. 그 선택이 안 되죠. 위에 거 없애고 하나만 찍으세요. 위에 거 다 없애고 하나만 찍고 다 없애고 또 하나만 찍고 그렇게 해야 돼요. 다들 클릭하는 게 지뢰찾기 같은 분위기로 막 클릭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아래 전표 처리 누르시면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다기보단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 선적일자로 갈 거니까 10월 7일 날로 가면 얘 들어와 있죠. 근데 이번에 수출 시점 명세서니까 수출이라고 찍혀 있죠. 앞에는 영세일 첨부서 명세서는 영세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얘는 제가 그 손간다는 건 영세일 구문에 어차피 1번이라고 써줘야 돼요. 근데 영세일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는 영세일 구문을 선택했었으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자동 들어오는데 그럼 방금 두 번째인 11월 23일 것도 여기 가서 얘 1번이라고 해줘야지 되겠죠. 그럼 수출신고 번호가 들어오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 이번에는 자 가상으로 문제를 보면 자 선적일이 12월 29일이라 볼게요. 선적일이 12월 29일이라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매일 매출 전표 한번 써볼게요. 이 신고 번호를 써서 환율도 그냥 1110원이라고 해서 생각해서 보면 자 매일 매출 전표에 자 날짜를 지금 그냥 12월 29일로 해서 16 수출로 제품이고 자 1110원이다라고 볼게요. 제가 산수를 못해서 이거 써서 지우는 방식을 써요. 자 그리고 거래처는 보스사 영세일 구분은 1번 자 수출신고 번호 이거 그대로 써보고 분계는 2번 외상 자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이 짓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 이번엔 전표 불러오기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위에 전표 불러오기 있죠. 수출 시점 명세서 10월부터 12월에 전표 불러오기 클릭하시면 얘라고 했을 때에 자 지금 얘 둘이가 체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똑같이 있는 건 같다라고 체크하고 없는 것만 지금 여기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된 거 보이는데 여기에서 수출신고 번호 있는 얘만 체크해 놓고 얘 두 개는 거기였잖아. 영세일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에 쓴 거고 그럼 얘 하나만 체크해 놓고 확인 그러면 여기 아래에 불러와지죠. 근데 얘도 제가 안 좋다고 말한 게 통화코드 써줘야 되는데 환율 1110원이라고 쓰면 얘도 뒤에 사라져서 어차피 또 손가요. 그래서 어느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두 개 다 작성하라 그러면 여기를 먼저 써서 보내든지 그래서 영수일 구분해 주든지
거기에 입력해서 와서 여기서 환율을 써주든지 여러분이 태기를 해서 둘 중 하나를 쓰시면 돼요. 자, 얘네들은 어차피 뭐 16이니까 전부 다 여기에서 작성을 하겠죠.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앞에 영수증 첨부 서류 제출 명세에서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그냥 안 적었었는데 수출 실적 명세에서는 시험에 등장을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종종 등장을 해요. 그래서 577, 628, 699, 734.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쓴 김에 적어두세요. 우리 서식 중에서 구매 확인서, 내구 신용장, 전자 맞죠? 아니 내구 신용장. 자, 이 서식이 만들어졌는데 별거 아닌데 시험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몇 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5회 중에서 몇 번 나왔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뒤에 기출 문제 15회 차가 있는데 그러면 빈도가 작은 건 아니죠 얘는. 근데 얘도 두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603페이지 가서 우리 책이 기본 예제 없으니까 하나만 구경하면 제가 별거 아니라고 말한 이유 아실 거니까 603페이지로 하나만 가서 볼게요. (203페이지) 가셨나요? 자, 여기에 UGR에게 수출용 원재료 외상 공급하고 다음 구매 확인서 받았다. 일기확정 신고에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 여기에는 자, 구매 확인서에 번호가 있고 상대방이 UGR이고 그죠? 지금 우리가 공급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 거래 금액은 봤더니 4억 7,520만 원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그렇죠. UGR이고 이 날짜가 7월 8일이네요. 자, 이제 필요한 정보 다 봤어요. 자, 그럼 죄송해요. 회사도 바꿔야겠지. 자, 회사 1177 회사 1177로 바꾸시고 자, 그럼 여기에 내구 신용장, 구매 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클릭해서 자, 기간이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얘는 구매 확인서죠. 2번 구매 확인서 서류번호 구매 확인서 번호에 적혀 있는 PKT 2020 0771 9428 발급 일자가 2020년 7월 8일 거래처는 UGR 금액은 4억 7,52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안 어렵죠? 사실은 12 매출 영세 해가지고 아래 분계를 하면 불러오기 하면 불러와줘요. 시험에서는 그렇게 쓰는데 얘는 지금 직접 작성하는 게 지금 이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것도 그렇고 얘 작성하는 건데 구매 확인서죠. 그럼 얘 보고 작성하는 거니까 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한 번만 해보면 못할 사람 없잖아. 그런데 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 죄송해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바로 아래 있는 거 얘 클릭해서 4월부터 6월 가면 자, 이거 항목들 본 적 있죠? 어디서 봤죠? 이 항목들? 그렇죠. 매매출 전표의 영세율 구분 항목이잖아. 거기 선택하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얘 지금 매매출 전표 안 쓴 거니까 여기에다가 4억 7,520만 원 써줘라 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하고 5점 주면 진짜 좋은 문제 아닌가?
그죠? 그러나 한번 처음에 얘가 원래 없다가 메뉴가 생겨서 나와서 한번 나오길래 끝일 줄 알았는데 또 나오길래 난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다음 회자도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자 우리 돌아갈게요. 9103번이었죠. 우리 갑을산업. 9103번으로 가고 자 회사는 9103번이고 교재는 다시 370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볼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는 자 보시면 첫 번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번에 50번 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자, 여기에 자 내역 아유 길다. 자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50번 칸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50번 칸이 이거 여기 자 보세요. 제가 여기에 비용운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임차에 하나 100만원 썼죠. 저장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에 들어오죠.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매매출 전표에서 불공제 사유 선택을 하면 매매출 전표에서는 여기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지금 방금 입력한 것 때문에 여기 들어온 건 아니에요. 진짜 딱 100만 원 했다고 100만 원 들어온 거 이 100만 원은 이거 100만 원인 거고 여기 안 들어오고 딱 여기만 연결이 되어 있는 서식이에요. 그럼 54번에서 불공제 사유 선택하시면 지금 여기에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54번 불공이라는 것, 자 여기 대놓고 적혀 있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공제 안 되는 것들.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여기 오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일반 전표잖아. 부가세 신고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부가세 포함해서 일반적인 거래예요.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건데 매입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주로 다뤘던 불공제 사유가 얘네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를 하면서 주로 다루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대해서 잘 안 다뤄요. 그래서 나오면 뭐 잘 안 나오는데 쉬우니까 나오면 이것 때문에 실수를 좀 하죠. 왜냐면 필요적 기재사항 알 것 같은데 생각 잘 안 하고 살잖아요. 자,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이 공급자, 공급받는 자 봤을 때 공급자가 당연히 공급받는 자보다 부가세법은 중요하겠죠. 왜 공급자가 중요해? 두 사람이 거래를 했어요. 돈 주고 받으면 매출세 가지고 있는 게 매출자거든. 둘 다 신고를 안 하면 매입자는 지만 손해예요. 부가세법이 화가 안 날 건데 매출자는 신고 안 하면 잡으러 가야 될 거잖아.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빨간색이고 공급받는 자가 파란색인 거예요. 중요한 게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공급자는 등록번호에다가 상호성명이 풀려요. 책임자까지. 근데 공급받는 자는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거래 사실만 확인하게 등록번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는 상호성명 없어도 돼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리고 공급시기인 작성일자, 과세표준이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그게 전부 다잖아. 표적 기재사항은 뭐 없어요. 그럼 그걸 자 여기 한 걸 잘 보세요. 착오가 아니고 누락은 빠뜨렸다는 거죠. 착오는 실수고 누락은 빠뜨린 거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하는데 뭔가를 내가 실수한 거예요. 착오로.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돼요. 그럼 매입세액 공제된다는 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력하면 안 되겠죠. 또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악의적인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착오로 인정되면 매입세액 공제해줘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한 개 더 생각할게. 면세 사업에만 쓴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되죠. 면세 사업에만 쓴다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자, 과세 사업에만 물건을 쓸 거예요. 그럼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죠. 과세 사업에만 쓰는 건데. 그죠? 면세 사업에만 쓴다면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같이 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같이 쓰면은 그 비율만큼 나눠줘야 되는데 그 칸이 지금 이제 이 파란색 되어 있는 이 세 개 칸인 거죠. 여기가 이제 우리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과세 사업, 면세 사업, 사업 비율만큼 해서 과세 사업 비율만큼은 공제해주고 면세 사업 비율만큼은 공제 안 해주겠다는 게 이 세 개인 거예요. 이거는 겸용 사업자 쓰는 거. 자,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 때 얘는 섞여 나와요. 과세 사업에 쓰는 거는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만 쓰는 건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에 들어올 거예요. 면세 사업에만 쓰는 건 세무이금은 한 개만 쓰는데 세무이금은 섞어줘요. 섞어서 줘요. 그래서 면세 사업에만 쓰는 건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같이 쓰는 거에서 예정 신고는 안분 탭, 확정 신고는 정산 탭. 확정 신고인데 고정 자산이면 재계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분이라는 표현은 비율대로 나눈다는 거죠. 여기 앞에 대놓고 적혀 있죠. 공통매입세. 공통매입세. 이 말이 뭐냐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같이 사용. 그런 것만 가지고 안분을 하는데 우리는 비율대로 나누는 걸 안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안분이라고 하는데 탭 이름이 안분 탭이다, 정산 탭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예정 신고 때, 확정 신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때 안분하고 확정 신고 때는 확정 신고 기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과세 기간 걸 해서 확정 신고 때 뺀 나머지를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 이 탭인 거죠. 자, 그럼 얘네들 먼저 보면 자, 우리 이거에 대한 공식만 가지고 참 애매하다. 그죠? 왜냐면 지금 370페이지 문제를 안 풀었구나 싶어서 아니다. 자, 우리 이것만 보고 이 다음 거부터는 이 다음 거랑 가산세는 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안 좋아하는 건 선 지나고 합시다. 그래서 자, 우리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입력하여 2020년 1기 예정분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 근거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근거 서류 작성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자, 첫 번째에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가 있죠. 자,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는 착오로 인한 오류로 세금계산서에는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여기에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제외고. 자, 가사 관련 사용분이 있죠. 가사 관련 사용분은 사업하고 관련 없는 거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1기 예정 거니까 문제를 풀면 1월부터 3월로 가서 사업과 관련 없는 거에 한매 8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주유대 2매 30만 원. 그럼 비용음용 소형 승용차 3번에 2매 30만 원. 자, 다음 직원 작업복 구입한 거예요. 자, 이건 뭐죠? 직원 작업복 구입한 거는 이거는 매입세 공제되죠. 우리 간주 공급에서도 우리 작업 3종 세트라고 흔히 말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건 간주 공급에 안 걸리죠. 그럼 매입세액도 공제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얘도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아니고 면세사업 지출분. 면세사업 지출분은 면세사업 관련 전체 통째로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면세사업 관련에 내매 120만 원. 이건 면세사업에만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자, 얘 작성되었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1월부터 3월로 가면 16번에 50번에 보시면 230만 원에 24만 원. 방금 다 합이 그거였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오고 저장하면 이번 것도 끝났죠. 제가 뭐 숫자 틀렸나요? 잠시만요. 내가 아, 80만 원이 아니라 얘 78만 원이었구나. 그죠? 제가 틀렸네. 제일 위에 거 80만 원 보고 썼다. 그죠? 제가 틀렸었어요. 그러면 새로 고침하면 228만 원 들어온다. 그죠? 그렇게 나와야 맞죠? 저도 제가 뭔가 실수했을 때 이러면 분위기가 안 좋으면 느껴요. 우리 그 다음 주부터는 같이 공부할 때에 자 우리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도 가지고 오세요. 우리 법인세 문제 풀 때도 계산기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아니면 그 우리 나중에 뭐 다른 거 할 때도 그럼 아무 메뉴나 열어서 이 계산기 쓸 거면 이 계산기 열어놓고 같이 계산하는 연습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컴퓨터에도 이 계산기가 있죠. 그럼 이 계산기면 자릿수 구분 단위가 윈도우 10이든 지금 세븐이든 다 자릿수 구분 단위 있으니까 눌러놨고 쓰시는 걸로 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 시험 때도 난 이것만 쓸 거라는 생각으로 해서 그걸로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 말고 뒤쪽에 가서 계산기로 계산할 게 꽤 많아요. 앞에 우리 법인세 계산할 때도 계산기 있는 게 편하게 보였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뒤쪽에서 실적률 계산하고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혹시 집에 있는 계산기 찾았는데 얘가 12자리보다 작으면 미만이면 그냥 컴퓨터 계산기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억대 10억대 막 나올 거거든. 나중에 매출액은 막 10억대 나오는데 근데 10억대면 일단 10개예요. 게임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곱하기 몇 나누기 몇 할 때 곱하기가 안 먹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자리나 14자리짜리 계산기가 일반적인데 가끔씩 예쁜 디자인들은 자릿수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누가 헬로키티 가져왔는데 10자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안 되니까 있으시면 있는 거 쓰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거 같이 쓰시면서 하시는 게 왜냐면 평소에 안 쓰고 막 이걸로 하다가 시험 때만 계산기 가져오면 별로 안 좋은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연습을 컴퓨터로 했으면 계속 컴퓨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각오했던 거라서 제가 직접 계산하라고 잔소리 안 하는데 이제 우리 법인세 들어가게 되면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 있으면 직접 계산해봐라고 계속 시킬 거예요. 왜냐면 보는 거하고 내가 직접 해보는 거하고 느낌이 완전 틀려요. 봤는 데는 알겠거든. 계산하라고 하면 계산 못하는 게 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셔야 돼요. 법인세가 정말 신기한 게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자기 만족도는 엄청 높아요. 그런데 왜냐면 내가 많이 알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거든. 그런 반면에 자기취득에 대한 확신은 엄청 낮아요. 그게 법인세 수업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공통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옛날하고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컨디션이 다르다는 건 다 잘 아는데 근데 자기가 취득에 대한 확신이 이제 안 드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다들 평소에 좀 힘드신데 일하고 하시고 하니까 평일날 힘드신데 그래도 이번 지금 다음 만나려면 자고 2주 뒤에 만나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우리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정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연락처 알려드렸죠. 아무 때나 연락 주시면 돼요. 저한테 뭐 밤에도 연락 많이 와요. 제가 평일 안에는 평균 한 2시, 1시에서 2시 사이에 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여러분들 일 끝나고 뭐 공부하신다고 하면 그때 연락 주셔도 되고 주말에도 술 안 먹으면 답변해요. 근데 이번 주말에 먹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술 먹는데 연락 안 받는다고 말한 건 술 잘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자면 답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